여야는 설날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설 연휴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연장 근로를 상시화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를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친다며 반대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해 조코이 대통령 의회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 교역 협력 확대와 수도 이전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맞수, 설 연휴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출범한 문정부 계승 모임 차이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란 발언 파장 등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설 연휴를 앞두고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서울역에서 하려고 했던 귀성 인사를 취소하고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당국에는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 정리를 당부했습니다. 빨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 데 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구룡마을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나 총력 지원을 약속하고 정부를 향해선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활동 시간도 상당히 빨랐던 것 같고 많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설 때 이 이재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참 답답하긴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위례 대장동 의혹에 더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키우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음습한 조폭과 토착 세력들의 부패의 힘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고자 했던 꿈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밖에 오는 3월에 있을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도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법정 시한이 지난해 말까지였던 추가 연장 근로제나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연장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결국 무산됐죠. 추가 연장 근로제의 경우 정부가 1년 유예라는 카드로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요. 국민의힘은 추가 연장 근로를 상시화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종료를 앞뒀던 추가 연장 근로제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일몰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일선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다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재추진에 나섰는데 역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자들의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근로자 건강권을 우려하며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정부가 1년 동안은 계도하겠다고 해서 우선 숨통은 튀었습니다마는 작년 말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서 일감을 포기하고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공화국을 이어가는 것이 개혁입니까?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도 여야 공방 속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대신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선 정부 여당과 노동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는 야당의 힘겨루기 속에 또다시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연초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방송에서도 소선거구제의 현주소와 대안 등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쟁점을 여야 의원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모임까지 구성돼 본격적인 공론회장은 펼쳐졌습니다. 국회 방송에서도 논의는 이어졌습니다. 어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승자 독식과 사표 발생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현행 소선구제의 문제점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비례제도 개선을 통해 대량 사표 발생을 막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국민들 한 표 한 표가 이렇게 소실되지 않고 다 그대로 국회 구성하는 데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본질적으로는 비례대표제를 해야만 이 사표가 근본적으로 의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할 때 이제 중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선거제 개편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된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지만 복수공천이 가능한 만큼 오히려 정당 쏠림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근데 거대 정당이 이제 자신들의 후보를 복수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거대 정당이 오히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어지는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4월 10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 3월 중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이 정치개혁에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라는 주문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뭐 정치개혁 특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은 없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중립적인 입장을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셈법이 아닌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돼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상황. 김진표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제도 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회부에 집중 토론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국민 공론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민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 의회 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전방위 외교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장은 디지털과 산업 분야의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공식 일정에 돌입한 김진표 국회의장. 현지 시간으로 19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을 찾아 의회 정상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현대 속의 포함 마하라니 하원 의장과의 회담을 시작한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인리 간 디지털 교역 협력 확대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투자 확대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주길 당부했고 푸안 의장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한인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김 의장은 방산협력 발전 노력을, 푸안 의장은 방위산업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민평의회의 반방수사티오 의장과 만나선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의 세종시 건설 경험을 전하며 스마트시티 등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한국 기업이 도시 인프라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니켈 개발 등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는데 반방 의장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며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의회 정상외교에도 적극 나서 인도네시아가 지지국 결정 시 다각적 고려를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회동을 모두 마친 김 의장은 자카르타 동포와 기업인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이중 국적 문제 등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외동포청을 만들고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민 여러분들의 권익이 좀 더 잘 향상되고 발전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전방위적 아세안 의회 외교를 펼친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 전 회장 구속 사유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진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등은 모두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단 의혹 관련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를 뭉개고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며 이번 간첩단 수사를 계기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밀하게 수사해야 할 국정원이 보란듯이 공개 수사를 나섰다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막아내고 대통령의 외교 참사 악재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안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이 있었고 나경원 전 의원의 또 이제 해임 논란이 있었고 네. 또 국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이제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켜봤을지 궁금한데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너무 많은 현안들이 있고 지금 또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지율은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먼저 RN서치 뉴스핌의 조사, 자동응답 조사인데 지난 15일 그리고 18일까지 실시가 된 조사 결과입니다. 15일과 16일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1.3%로 올라간 결과 넘었네요. 예, 1월 4일 조사 비교하면 올라간 조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내려와서 56.3%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지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이겠고요. 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또 조사 시점이 다릅니다. 네.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어제까지 조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은 전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 방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6%,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55%로 2%포인트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지지율이 영향이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순방 그리고 이 국내의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당권 파장 변수 그 외에 뭐 기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또 이제 발언 파문이 또 있었는데. 예, 바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조금 두 가지 요인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파문이 더 치명적이었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관련 파장이 더 치명적이었다면 네. 이것이 중복돼서 지지율이 더 내려갔을 법한데 네.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좀 더 대통령의 순방의 긍정적인 효과에 좀 더 결집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조금 더 앞서는 시점, 지난주 후반부였다면 좀 더 부정적일 텐데 네. 또 순방 초반에 대통령의 발언이 아크 부대에서 공개된 시점이었다면 더 부정적이었을 텐데 조금 이제 후반부 시점으로 온 이 조사에서는 오히려 더 대통령에 대한 좀 긍정 이 지지층들이 결집한 결과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게 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약 보합 횡보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순방이 끝나고 또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당권 변수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도 또 여론에 당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좀 변화는 굉장히 좀 민감한 국면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음에도 어쨌든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보합 횡보 내려가지는 않은 그런 네. 조사 결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조사는 아니고요. 또 요즘에 가장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여론조사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인데요. 판세가 이제 좀 이렇게 기세가 이제 많이 꺾이고 바뀌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조사에서 역전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나경원 전 의원 측에 이제 항의가 있기도 했었는데 2차 조사에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판세와 관련해서는 김기현 상승, 네. 또 상승세, 나경원 전 의원이 위축,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좀 행보되는 좀 그대로의 이 지지 경쟁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저 그래프에 예. 더 빨간색 그러니까 왼쪽에 막대 이제 두 개씩 있는 것 중에 왼쪽에 있는 게 2차 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최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1차 조사 때보다 2차 조사 때 더 올라갔죠. 32.5%였던 지지율이 40.3%로 올라갔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후보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것은 네. 지지할 후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무응답층에서 김기현 의원 쪽으로 더 결집하는 쏠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뭐 그 기세가 팍 꺾였다기보다는 김기현 의원이 그 상승이 폭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조금은 위축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네. 안철수 의원 쪽으로도 표가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 지지층, 대통령 지지층을 대체로 이제 우리가 윤심 지지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윤심 지지층은 김기현 의원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는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관건이 이제 그런 상승세가 결선 투표 3월 8일까지 이제 쭉 이어질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살펴볼 여론조사가 이제 아주 그 흥미롭습니다. 1대1 결선 투표에서의 가상 대결을 한번 이제 미리 점쳐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기서도 김기현 의원 강세입니다.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의 경쟁력을 또 엿볼 수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지금 결선 투표를 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한 조사 결과들이 여러 발표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결과를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김기현 대 나경원, 김기현 46.7%, 나경원 38.7%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기현 의원이 수치상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8, 9% 정도 가까이, 8, 9% 약 8%포인트 가까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네. 김기현 대 안철수로 보면은 이 부분이 주목되네요. 네, 이 부분입니다. 자,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보다는
경쟁력이 더 나은 결선 투표 가상 대결인데 안철수 의원하고 맞붙는 대결에서는 네. 김기현 의원이 42.6%, 안철수 48.4%로 뭐 오차 범위 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결과가 또 안철수 의원이 수치상으로는 더 나은 결과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그렇지 않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참고로 해주시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선 가상 투표를 붙여봤더니 나경원 의원의 전 의원의 경쟁력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 또는 안철수 의원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는데 안철수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역시 중도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쪽으로 이른바 윤심이 실렸다고 판단될 때 결선 투표에서 이건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긴 하지만 당원들이 너무 이렇게 윤심 기준으로 네. 윤심 집중적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것에 대한 분명히 반발 심리가 있거든요. 그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른바 심각할 정도의 강성 이 윤심 지지층이 아니라면 네.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에 흘러가는 전개 사항을 보면서 파장을 보면서 이럴 때 오히려 안철수 의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가상 대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그 자막에 전대 그 결선 투표 수혜자가 이제 안철수 이렇게 예.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결선 투표까지 가야지만 저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다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의원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차이가 컸기 때문에 예. 1차에서 만약 과반 이상을 김기현 의원이 이제 가져가면은 2차 결선 투표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 등판을 바라는 듯한 그런 이제 사인을 보내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선 투표까지 안철수 의원이 진출하는데 일종의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기현 의원이 상승세긴 하지만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안철수 의원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른바 나대 파장이라고 해서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 간의 이런 대결, 충돌, 이런 갈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제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는 추세지만 또 안철수 의원으로 옮겨올 수도 있거든요. 네. 유승민 전 의원도 또 지지층들도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컷오프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지지층들도 어떤 식으로든 김기현 의원 쪽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좀 더 일단 많은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예선에서는 출전해 주는 것이 결선 투표에서는 안철수 의원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또 결과표를 이제 살펴볼 텐데 요거는 이제 좀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과 대결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 그동안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50% 이상, 60%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결과로 추세로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아주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자층은 누구냐면 중도층이나 MZ세대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 이 부분도 조금 사법 리스크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자꾸 피해 나가는 모습일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10일 날도 출두를 했었고 네. 그리고 추가적인 27일이 아닌 28일에도 출두하겠다. 이런 이제 추세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리스크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물론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바로 나경원 변수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쪽이 또 지지율의 반사 이익을 얻는 네.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것과 연계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 줄어든 그런 결과의 추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그 검찰에 1차 출석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 이제 변호사만
대동하고 이제 혼자 이제 출두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네. 사법 리스크를 이제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지를 놓고 당내에서 이제 계속 이견이 있어 왔고 현재도 예. 이제 진행 중인데 여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 특히 이제 이 검찰 출두에 소환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태도가 이제 특별히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개인 문제이므로 개인 문제로 대응을 말아야 한다, 대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47.1%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까지 덩달아 대응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게 47.1%. 야당의 대표니까 공동 대응해야 된다가 45.6%.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적은 차이지만 중도층이나 MZ 세대는 좀 더 민주당까지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한 또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28일 출두 예정인 지금 예상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한 명 정도만 대동을 하고 출두를 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런 여론들을 반영한 오히려 대응 태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되는데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표는 그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중도층이나 MZ 세대의 여론까지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인들의 설 인사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리 곳곳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정치인들의 새해 인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현수막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과천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의 현수막인데요. 한 장에 담긴 빨간색과 파란색 조화의 모습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요. 새해 인사와 함께 적힌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중앙 정치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이색 현수막을 내걸고 귀성객을 맞고 있는데요. 뒤늦게 한글을 깨친 칠곡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만든 현수막을 거는가 하면요. 봉화 광산에서 열흘 만에 생환한 광부 박정아 씨의 손글씨로 현수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색 현수막이 걸리는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설에도 인사용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명절이 되면 우후죽순 내걸리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고흥군 의회도 명절용 홍보성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겠다며 선언했는데요. 홍보성으로 만들어지는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지역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치권은 설 면심 잡기에 집중한 모습인데요. 여야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어제 광주 전남을 찾아 새해 인사를 건네는 반면 호남 민심 구애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함께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호남 분들이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증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아주 화이팅! 얼마나 맛있는 거! 얼마나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맛있어요.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방공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는가 하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한 해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설 잘 쓰십시오. 평소엔 길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명절만 되면 거리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데요.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을 겨냥해 밥상 민심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보려는 정치인들의 셈법으로 풀이되곤 합니다. 명절 때 반짝이 아닌 평소에도 민생을 더 자주 깊게 들여다보는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협치와 함께 희망을 꽃피우는 2023년의 정치권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맛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초미의 관심사인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가 사실 이제 국힘의 당 공헌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경원 지지 유세 도움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당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 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을 이제 포함해서 십자포화를 이제 퍼붓는 건 이거는 좀 너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문제를 이제 비롯해서 여당의 전반적인 전대 진행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오늘 처음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어떤 리더십이나 혹은 아니면 대안이 다시 당을 2년간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정당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여당 대표를 바라는 건 맞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출마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사실 맥락이 있으니까 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거치면서 사실상 쫓겨났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전당 룰을 바꿔서 사실은 거의 사실상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권성동 의원은 사무실까지 잡아두었다가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출마를 거의 못하게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당원들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 이제 대통령의 전당대회자 지명직 당대표를 뽑는 과정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자랑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당 내에서 마비된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후과는 지금이야 힘자랑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원칙들을 파괴하는 과정이어서 후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상황에서 대표가 되신다고 해도 뭐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역할을 하시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나경원 의원께서 대표가 되시는 게 저희 당의 뭐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서 이 당원 민주주의에서 당원에 대한 의결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들에게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면서 했던 말들이 어떤 당원들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속 계산이었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주류에게 탄압받는 모양새로 선거에 나와보신 적이 잘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런 상황을 좀 이겨내시기 어려워하시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나온 소식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 측 뭐 캠프 측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전의가 오히려 이제 불타오른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전의하고는 또 별개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경원 의원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신 상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견뎌내실지는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탄압받는 서사가 생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신의 약자 포지션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또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뭐 이런 그 행동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할 수 있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보통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선언이 나올 수는 있어도 같은 당내 인사를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이 뭐 연판장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당대회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좀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죠.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는 사람,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이제 그 침묵을 깼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 중에서 이 전 대표 시절 입당한 젊은 당원이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2030 세대는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이 표들은 또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2030에게 지지를 많이 받던 정당이 아닙니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72%, 여성도 이제 40% 후반에서 50% 초반대 네.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성과를 내서 기존에 없었던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당이 기존에 지지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아젠다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젠더 이슈라거나 기존의 정치권에서 말하기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당대표로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걸 역행하는 정책을 내신 분들이 사실 전부 그러세요. 뭐 철회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 2030은 사실 누구도 지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저희 당이 대선 당시에 높은 청년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또 굉장히 낮은 청년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때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지금 10%대를 겨우 막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젊은 층의 이제 지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후보자 본인의 어떤 지지율보다는 윤심이 오히려 젊은 층에게 있어서는 역효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본인의 발언으로 전당대회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까요?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이 겪었던 거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 이런 것이 좀 토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저희 당의 논조가 뭐 대통령실과 이런 분란이 생겼으니 결국 뭐 이 선후를 떠나서 지금 스스로가 좀 자중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너가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조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표도 사실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비슷한 방법들을 겪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 대표 후보들이 아직 자기 비전을 분명하게 내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마를 다 선언한 것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과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젊은 당원분들이 주목할 것은 절차적 민주성 같은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야겠지만 근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정이었는가에 주목할 것 같은데 그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김기현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상대를 찍어 누르면서 그냥 지금 크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비춰지는데 아마 2030 당원들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 어쨌건 이제 지난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달리 당원 구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예 이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만 해도 50% 넘게 전당대회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현격히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두 번째 이제 검찰 소환이 이제 그 임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모임인 사의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또 당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출범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과연 사의제 출범이 그 어떤 그 정치 맥락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쨌건 정치적 해석을 가지고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책임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부를 운영했어요. 거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갈무리하지 않고 그냥 각자 갈 길 간다?
이러면 저는 그건 책임 정치가 되려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려 정당은 이것을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시의가 지금 현 당대표가 사법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 이 모임이 정치적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책임 정당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검찰의 어떤 소환 요구에 또 출석에 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사법적으로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의 당대표가 된 지 한 4개월 동안 검찰이 너무합니다. 검찰이 너무 부당하게 우리만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해라라고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명하겠다라고 말하신 거라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더해서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스탠스로 지도부와 함께 가지 않고 변호사만 대동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메시지 또한 저는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응원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식에서 이제 도종환, 박범계, 이제 고민정 의원의 이제 그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전국에서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전 본질적으로 그런 행보랑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모인다고 해서 당장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과도하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대당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이제 타당 일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부 사항은 몰라서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가 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이런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민주당이 결국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찰 출석을 할 때 마치 진짜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듯이 당 지도부들과 이제 지지자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결국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 이 비리 의혹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민주당 전체로 책임이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견제의 목소리나 모임이 나온다는 것은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파장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 중이긴 하지만 이란은 이 유효한 조치가 없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와중에 여당은 또 사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란도 양해해야 한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란과의 꼬인 매듭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표현에 있어서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발언 내용 자체는 좀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는 결국 지금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고 결국 블루팀, 레드팀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레드팀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도 대한민국은 블루팀에 속해 있는 국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에 이러한 경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외교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처럼 이제 국제적인 갈등이 격화되기 이전에는 그런 어떤 중간 포지션이 가능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포지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이 발언 자체는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외교적인 수사라는 이제 말 자체가 따로 있을 만큼 좀 더 이제 달리 표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아직 조금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보좌관들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요 발언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데. 조금 이제 의도 자체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좀 달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망언이죠. 할 필요도 없었던 말인데 굳이 덧붙여가지고 지금 국가에게 되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란 언론에서는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정부는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국과의 국교를 재검토해야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어떤 부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을 하셨어야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외교적으로도 너무 결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외국 정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의 적은 한국이라면서요,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중국이랑 되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관계도 개선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왔다고 하면 얼마나 무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게다가 이란의 국민적 정서는 생각보다 한국에 되게 우호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대장금이 아주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의 국민들이 되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좀 믿었던 국가에 갑자기 수장이 와가지고 네. 자신의 나라와 아랍에미리트를 이렇게 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되게 황당해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로 보나 되게 망언이었다는 사실은 뭐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불러내서 항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뭘 항의하죠? 미안해 해도 모자랄 판에 항의를 한다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시에 바로 사과를 했으면 좀 수습이 됐을 텐데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게 불가능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총리가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란에 우리가 석유를 받고 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근데 70억 불 정도 되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그 돈을 준다던가.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하곤 같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되게 미안해하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이 빚을 갚는 것이지, 또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언젠가 이 국가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 이제 발언 때문에 이번 그 순방에서의 성과가 많이 이제 덮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와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약 40조 원의 이제 투자를 유치했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9,900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제 이끌어냈는데, 수출과 이제 원전 세일즈 또 규제 완화를 이제 핵심으로 했던 윤석열표 경제 외교, 이번 그 순방을 좀 전체적으로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은 이 원전 세일즈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 선배 중에 이 원전 관련 전공을 하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당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뭐 어떤 원전을 중단하느냐 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탈원전 정책이 기조로 잡히면서 이쪽으로 이제 자신의 직업을 삼으려고 했던 인재들이 많이 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원전 관련된 기술들은 굉장히 높은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유출되고 이제 그 길을 접은 분들을 다시 이제 새로 양성하는,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유망주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이쪽으로 지원을 했을 때 내 앞길이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구나, 뭐 좋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그런 게 너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그 인재풀이 적어졌는데,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원전 정책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보다는 과가 더 큰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로 경제적 성과 이야기하시지만 아직 양해각서 상태예요. 그러니까 MOU 상태인데, 2019년에 한국도 아랍에미리트와 한 9조 가량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진행된 건 석유와 관련된 것 외에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현금이 입금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실책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이란은 뭐 아랍에미리트의 이거 발언이 하나 아주 큰 실책이고, 두 번째는 출발할 때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헌법 21조가 그 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는데, 나는 뭐 대통령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일을 통 크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면서 저는 되게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이번에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은 순방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귀국을 이제 곧 할 텐데 이제 산적한 과제들이 이제 또 귀국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의 이제 꼬인 그 실타래를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인지, 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이제 비판도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과 또 국정 협치는 또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이제 등등의 대통령에게 이제 또 걸려 있는 그런 이제 숙제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신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정권을 잡으신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 뭐 성과도 어느 정도 전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법치가 회복된 부분도 있고 뭐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뭐 논란이 있었지만 성과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좋은 점도 정말 많고,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민생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닥쳐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민족 대명절 설인 만큼 지금 여러 가지 당내의 잡음이나 이런 것을 협치로 정말 해결을 하시고 빠르게 민생에 집중하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어떤 정치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 좋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치를 지키셨다고 하지만 지금 김만배 씨에 의해서 훼손된 법치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수사 무마를 해줬던 검찰부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 수사 무마해줬고, 그리고 성남시 의장 수사 무마해줬던 그 사람부터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민생 회복 관련해서 화물연대 파업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업을 억누른 건 해결을 한 게 아니죠. 사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한 도로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위험한 도로는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거고,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양대노총을 되게 보란 듯이 공격했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이번에 그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응하겠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600~700명 정도 되는 경찰과 국정원 직원을 데리고 가서 그 어떤 씬을 보여준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어떤 간첩단 사건을 잘 풀기 위한 적절한 절차였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적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정치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 내에서도 보이죠. 나경원 전 의원을 끌어안치려고 한다고 하면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설득하긴커녕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정치 전체를 망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설 연휴 직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성길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엔 최강 한파도 예고돼 있습니다. 귀경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반가운 새해 인사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십시오.